남편이 캐나다로 2년 출장 간다고 하자 아내인 나는 눈물로 배웅했지만 뒤돌아선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 16억 원을 모두 인출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출장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선 출국장,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보안 검색대 앞에 서서 재원의 큰 손을 꽉 잡고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재원은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다정하고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5년간 내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재원은 내 이마에 드리워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울컥하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당신 집에 있으면서 건강 잘 챙기고 무리해서 일하지 마. 2년은 금방 지나갈 거야.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당신한테 돌아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마스크를 적시며 뺨을 따라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훌쩍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도 거기 가서 잘 챙겨 먹고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마. 난 당신을 기다릴게.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재원은 나를 품에 꼭 안았고 그 포옹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했다. 그는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속삭였다.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모을 자금에 대해서, 그가 돌아왔을 때 태어날 아이들에 대해서. 나는 그의 탄탄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을 질끈 감았다. 감동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내 입술에 곧 드러날 경멸 가득한 비웃음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 우람한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순간 나의 예민한 후각은 그의 깨끗한 셔츠 옷감 뒤에 숨겨진 낯선 향을 포착했다. 그것은 내가 늘 쓰던 섬유 유연제 냄새도 아니었고 지난달 생일에 내가 선물했던 바다 향수도 아니었다. 달콤한 백단향과 짙은 사향이 섞인 냄새, 여성의 매혹적이고 소유욕이 느껴지는 향이었다. 그 향은 마치 나의 대뇌를 곧바로 찌르는 침과 같았다. 이 미래를 위한 출장 뒤에 숨겨진 적나라한 진실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그녀를 안았다. 아마도 불과 몇 시간 전이었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하고 공항으로 오기 직전에 나는 뱃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토를 억누르며 마지막으로 그를 다시 안았다. 사흘 전 이미 임상적으로 사망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작별 인사처럼 살짝 힘을 주어 안았다. 재원은 나를 놓아주었고 나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뒤돌아 나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의 입가에는 늘 보아왔던 따뜻한 미소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고 멀리 사업차 떠나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현숙한 아내의 역할을 완벽히 연기했다. 나는 전광판에 깜빡이는 서울, 뉴욕이라는 문구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재원, 멀리 가. 그리고 내 꿈을 실컷 즐겨. 네가 돌아올 때 네가 알던 세상은 쟤만 남은 폐허가 될 테니까. 나는 코트깃을 바로잡고 이별의 소란스러움과 한때 나의 전부였던 남자를 뒤로하고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나는 우리 부부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집은 텅 비고 차가웠다. 내가 늘 준비하던 저녁 식사의 온기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재원의 실내화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흘긋 바라보며 쓰라리고 우스꽝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이곳은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고 내가 작은 행복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를 둘러봐도 위선만 가득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지도 거실 불을 켜지도 않고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내 얼굴을 창백하고 고요하게 비췄다. 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로그인했고 손가락은 숙련되게 키보드를 눌렀지만
긴장감이 역력했다. 화면에는 계좌 목록과 온라인 정기 예금 목록이 나타났다. 내 눈앞에 나타난 총액은 16억 2,500만 원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그중 10억 원 이상은 친정 부모님이 시골 땅을 팔아 나에게 사업 자금으로 주신 돈이었다. 나머지는 지난 5년간 내가 모은 급여, 상여금, 그리고 투자 수익이었다. 재원은 항상 자신이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재정 관리를 맡기고 싶어 했다. 그는 나를 믿었거나 아니면 내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사랑을 믿었던 것이다. 내가 영원히 그의 쌀독을 지키는 착한 고양이일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온라인 정기예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공동 계좌였지만 OTP 문자를 받는 전화번호는 내 것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정기예금 하나하나를 해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2개월, 24개월 만기인 예금들은 아직 만기일이 되지 않았다. 지금 인출하면 쌓였던 이자를 모두 잃게 된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자는 잃을 수 있지만 원금은 배신자에게 단 한 푼도 남겨둘 수 없었다. 첫 번째 해지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내 손은 약간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혈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 이 돈은 우리 부모님의 피와 땀이었고 나의 청춘과 희생이었다. 그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했을까? 캐나다에 있는 어린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려고, 내 인생의 폐허 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설하려고. 나는 예금들을 차례로 해지하고 모든 돈을 주거래 계좌로 모았다. 16억 원이라는 숫자가 계좌에 깔끔하게 들어왔다. 최후의 심판 명령을 기다리면서 나는 다른 탭을 열어 어제 비밀리에 개설한 다른 은행의 개인 계좌에 로그인했다. 재원이 존재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계좌였다. 나는 이체 명령을 입력했다. 나는 우수 고객이었기 때문에 이체 한도가 매우 컸다. 나는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금액을 3번에 나누어 이체했다. 전화로 수신되는 OTP 코드를 입력할 때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잔액 변동 알림 문자가 정적 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송금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0원입니다. 나는 화면에 뜬 동그란 숫자 0을 바라보았고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를 내려놓은 것처럼 가슴이 홀가분해졌다. 16억 원 전액이 안전하게 이체되었다. 재원은 이미 비행기에 탔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자신의 든든한 후방이 그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의자에 기대에 앉아 길게 숨을 내쉬고 전화를 들어 수진 수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아주 빠르게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야, 괜찮아. 그 사람 갔어? 나는 이미 꺼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낯설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갔어. 나도 방금 돈 다 이체했어. 수진아, 내일 나 대신 이혼 소장을 제출해줘. 이미 내 이름이 서명된 이혼 소장 앞에 앉아. 나는 사흘 전의 기억들이 심장을 찌르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서울의 날씨는 건조한 가을 햇살로 따뜻했지만 사람들을 바싹 마르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오후 근무를 일찍 마치고 퇴근했다. 재원이 가장 좋아하는 슈크림빵을 사기 위해 유명 빵집에 들렀을 때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 회사로 그를 데리러 갈 생각이었다. 내 차가 재원의 사무실 건물이 있는 거리로 막 들어섰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익숙한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었다. 나는 경적을 울려 부를까 했지만 직감이 멈추라고 속삭였다. 지금 이 시간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조용히 지켜보라고. 재원의 차는 평소 그가 거래처를 만나러 가던 방향이 아닌 외국계 회사들이 밀집한 강남의 고급 오피스 복합 단지로 향했다.
나는 발각되지 않을 만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를 놓치지 않도록 뒤따라갔다. 재원은 큰 건물 입구 앞에 차를 세웠지만 바로 내리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나왔다. 몸매가 드러나는 오피스 원피스를 입은 날씬한 몸매, 세련된 밤색으로 염색한 긴 웨이브 머리. 그녀는 재원이 업무 능력을 칭찬하며 자주 언급했던 비서 겸 신규 시장 담당이사 유나였다. 그러나 유나가 차에서 내리는 방식, 차 안의 남자에게 뒤돌아 미소 짓는 방식은 상사에 대한 부하 직원의 태도가 전혀 아니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차를 주차하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간 미국 이민 컨설팅 사무소에 번쩍이는 간판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문구는 마치 내 얼굴에 쏟아부어진 차가운 물 한 바가지 같았고 나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낭만적인 카페도 은밀한 호텔도 아닌 이민 컨설팅 사무소였다. 이 디테일은 수만 마디의 거짓말보다 더 값비싼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외도보다 더 잔혹한 진실을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원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들을 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12층에서 열렸을 때 나는 그들이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대기실에 있는 큰 화분 뒤에 몸을 숨겼다. 그들의 속삭이는 대화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발각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먼 거리였다. 유나가 재원의 넥타이를 애교스럽게 고쳐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숙련되고 소유욕 가득한 방식으로 그의 셔츠 위를 쓰다듬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귀에 거슬렸다. 여보, 그럼 그 여자 지혜는 어떻게 해?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면 그 여자가 의심해서 난리치지 않을까? 재원은 비웃었고 집에서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그는 유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사랑스럽게 입을 맞췄다.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몸짓이었다. 그는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계산적이고 차가웠다. 걱정 마, 자기야. 나는 프로젝트 때문에 2년 출장 간다고 했어. 그 바보는 찰떡같이 믿고 오히려 큰 집으로 이사할 돈 벌어오라고 응원하더라.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우리 이름으로 집 사놓으면 내가 부재중 이혼을 구실로 삼을 거야. 돈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누군가 내 심장을 움켜쥐고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입을 막아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내가 그토록 고대했던 미래를 위한 출장이 사실은 내 연녀와 함께 도망가기 위한 계획이었다니. 그리고 그가 그린 미래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전혀 없었다. 나는 뛰쳐나가서 소란을 피우지도 사람들 앞에서 그 간통한 쌍을 향해 소리치거나 찢어발기지도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서서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죽어가고 그리고 나서 더 차갑고 잔인한 다른 형태로 소생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걸어 나왔고 눈물을 뱃속으로 삼켰으며 뼛속 깊이 새겨진 증오심을 안고 돌아섰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 결혼이라는 이름의 배가 영원히 대양의 바닥으로 가라앉기 전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현실로 돌아왔다. 16억 원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는 작업을 완료한 후 나는 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시댁이 있는 지방으로 차를 몰았다. 남편 재원에게는 시부모님께 향을 피우고 당신의 순조로운 여정을 빌어드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다. 차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지만 내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답답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직면할 일이 이민 컨설팅 사무소에서의 진실보다 더 잔인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내준 돈으로 대부분 지어진 시골의 3층짜리 번듯한 집이 가짜 평온함을 보여주며
내 눈앞에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내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내 손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쉬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효심이 깊은지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다. 우리 재원이가 정말 큰 뜻을 품었어, 얘야. 이번에 가서 지식을 수출하고 가문을 빛낼 거라고 하더구나. 너는 집에 있으면서 현명하게 행동해야지. 쓸데없는 질투로 그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여자는 든든한 후방이 되어야 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남편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이지.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떠다니는 빙산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들이 내연녀와 함께 떠난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일까? 나는 200만 원이 든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내가 이 며느리라는 이름에 대해 지불하는 마지막 빚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재원 씨가 힘들게 일하니까 저는 그저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기만 바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 나는 시부모님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다. 그곳은 가족의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재원은 서두르는 바람에 내가 단독 이혼 소송을 완료하는데 극히 필요한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나는 재빨리 서랍장에서 빨간색 증명서를 찾아 가방에 급히 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로 돌아왔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달려나와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내가 커다란 창문 커튼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의 시고모에게 자랑스러움과 의기양양함으로 크게 울려 퍼졌다. 아이고, 염려 마세요. 재원이가 다 계산해 놨어요. 거기 가서 자리 잡고 큰 집 사면 우리 내외도 다 모셔가서 복을 누리게 해줄 거래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 늙은 마누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들 하나 못 낳고 우둔한 바보 같으니. 재원이가 진작에 질렸대요. 그 여자한테 집이나 지키게 두고 나중에 다 끝나면 돈 조금 쥐어주고 이혼하면 그만이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고막을 곧바로 때리는 해머와 같았고 남아있던 마지막 가느다란 정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알고 보니 이 가족 속에서 속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가정부로, 집 지키는 사람으로, 걸어 다니는 ATM 기계로 취급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내가 없는 서양에서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돌처럼 굳어앉아 손톱이 살을 깊이 파고들 때까지 두 손을 꽉 쥐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이때의 육체적 고통은 내 영혼에 스며들어 피 흘리는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표정을 가다듬은 후 화장실에 다녀온 척하며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날의 점심 식사에서 나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밥 한 숟갈 한 숟갈을 삼켰다. 나는 시부모님의 낯설고 위선적인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이곳에 며느리로서 발을 들이는 것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설 때 나는 그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고 오직 궁지에 몰린 여인의 단호함만이 남아있었다. 시댁을 떠난 나는 곧바로 수진의 법률사무소로 차를 몰았다. 도심의 한 고층 건물 20층에 위치한 사무소였다. 수진은 나의 법률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가 재원과 사랑하고 결혼하는 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자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계산적인 면을 처음으로 경고해 준 사람이었다. 수진의 사무실은 단순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일할 때의 그녀의 성격처럼 전문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풍겼다. 수진은 나를 꽉 안아주며 맞이했다. 공허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내 앞에 놓아주었다. 그녀는 내가 지금 동정심이 아니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끊어낼 날카로운 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지는 두꺼운 서류철을 탁자 위에 펼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이혼 소장 준비는 마쳤어, 지혜야. 재원이 해외에 있고 거주지에 없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이점이 있어. 그녀는 사진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그것은 지난 사흘 동안 내가 고용한 탐정인 김 씨가 수집한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었다. 재원과 윤아가 공항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 같은 비행기에 체크인한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접근할 방법을 찾아낸 재원의 비밀 계좌에서 비행기 표를 구매한 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수지는 계속해서 분석했다. 그녀의 눈빛은 법률 전사의 예리함으로 빛났다. 우리의 전략은 선조치 후보고야. 네가 16억 원을 인출한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야. 왜냐하면 그 계좌는 네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네가 공동 소유주로서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출처가 네 부모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 돈을 재산 보전을 위해 사용했으며 재원이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캐나다로 몰래 빼돌린 재산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누구의 것도 훔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나의 것, 내가 들인 노력과 감정에 합당한 것을 되찾고 있는 것뿐이었다. 수지는 시계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돌아섰다. 지금은 베트남 시간으로 저녁 8시야. 뉴욕은 아침 8시쯤 되겠지. 아마 저 두 연인은 방금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신나 있을 거야. 지금이 그들에게 개업 선물을 줄 황금 시간대지. 수지는 컴퓨터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고 거기에는 재원의 직장 및 개인 이메일 주소로 전송될 이메일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이메일 내용은 짧았지만 핵심적이었다. 나의 서명이 담긴 이혼 소장 스캔 파일, 외도 증거 사진 전체, 그리고 잔액이 0원인 계좌 통보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내 손가락은 엔터키 위에 잠시 머뭇거렸다. 미련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이 클릭 한 번 후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폭풍우가 가득하지만 자유로운 방향으로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컨설팅 사무소에서 본 재원의 경멸적인 미소를, 시어머니의 가혹한 말들을 떠올렸다. 딸칵, 정적 속에 키보드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수지는 나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어깨를 두드렸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인 한잔 하면서 기다려. 대서양 건너편에서 전화가 곧 올 거야. 그날 밤 서울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손에는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나는 마시지 않고 그저 차가운 유리잔의 냉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잠든 괴물처럼 조용했지만 나는 그것이 곧 깨어나 포효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밤 11시 정각,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심장이 태슬 듯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고 극도의 쓰라린 아이러니였다. 재원이 전화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른 전화였다. 아마도 호텔비를 결제하려다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되었거나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을 것이다. 나는 벨이 한참 동안 울리도록 내버려둔 채 심호흡을 하여 평정심을 되찾은 후 천천히 화면을 문질러 전화를 받았다. 나는 스피커폰을 켜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은 채 대서양 건너편에서 몰아칠 분노의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지혜,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재원의 외침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방의 정적을 갈라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항에서의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대신 광기, 공포,
그리고 극도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뒤에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이성을 잃었는지 증명해 주었다. 너 미쳤어? 왜 계좌가 텅 비었어? 왜 내 카드가 안 긁혀? 돈은 어디 있어? 돈 어디에 숨겼어? 내가 지금 호텔 프런트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 응.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셔 혀끝에 쓴맛이 퍼지게 한 후 평온하게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면도칼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안녕하세요, 재원 씨. 비행은 어땠어요? 유나 씨는 잘 있나요? 그녀가 많이 피곤했을 텐데 10시간 넘게 당신을 시중 들어야 했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동안 침묵에 잠겼고 무거운 헐떡이는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마치 재원의 목이 조여진 듯한 죽음 같은 침묵이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분노가 공포로 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언제부터 알았어? 당신이 그 여자 손을 잡고 이민 컨설팅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그 여자 이마에 키스하고 내 돈으로 뉴욕에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을 때부터 알았다고요. 재원 씨, 당신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요? 당신이 돌아와서 나를 버리기 위해 내가 2년 동안 집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빌어먹을 악녀야. 당장 내 돈 돌려줘. 그건 내 피와 땀이야. 네가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를 감옥에 썩게 만들겠어. 재원은 절망감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고 그의 탐욕스럽고 비열한 본성이 드러났다. 나는 비웃었고 빗속의 밤에 쓰라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고하세요.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 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친정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내 권리예요.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결혼 사기범이에요. 그 돈은 내가 당신에게 낭비한 지난 5년의 청춘에 대한 보상금이자 내 어리석음을 치유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잊을 뻔했네요. 당신이 예전에 공동 자금으로 몰래 샀던 뉴욕의 그 집 말이에요. 변호사에게 이미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어요. 단 10원도 빼놓지 않고 절반을 돌려받을 거예요. 지혜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러지 마. 우린 부부잖아. 재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며 나의 강경함에 절박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말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부부요? 내 남편은 당신이 그 이민 컨설팅 사무소에 발을 들인 순간 죽었어요. 지금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저 배신자이자 탐욕스러운 남자일 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과 그 내연녀가 타지에서 빈털터리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요.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재원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방은 원래의 정적으로 돌아왔고 창밖에는 빗소리만 남아 있었다. 나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통쾌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광활한 슬픔이 내 영혼을 침범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게임에서 이겼지만 한때 가장 사랑했던 남자를 잃었다. 재원과의 폭풍 같은 전화 통화 후 나는 내 영혼의 조각들을 정리할 약간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나를 또 한 번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어린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리며 새로운 메시지를 알렸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온 것도 아니었고 배신한 전 남편에게서 온 것도 아니었다. 낯선 번호였지만 프로필 사진에는 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열었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비행기 창문 너머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잘 가꾼 가느다란 손이 한 남자의 커다란 손을 꽉 잡고 있는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그 여자의 약지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재원이 나에게 그 디자인 샘플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여성 거래처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중이라고 거짓말했었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그 거래처는 꿈의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어린 내연녀였다. 첨부된 메시지는 짧았지만 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 언니,
재원 씨를 놓아줘서 고마워요. 언니는 너무 늙어서 그이의 원대한 꿈에 어울리지 않아요. 집에서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는 언니 목까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유나, 내 남편의 내연녀였던 유나가 공식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도발한 것이다. 그녀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마치 귀중한 전리품을 쟁취한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해 보였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내가 예상했던 분노나 질투가 아닌 우스꽝스러운 감정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완벽한 남자를 훔쳤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빈털터리 지갑을 가진 영혼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 번호를 차단하지도 분풀이를 위해 욕설을 퍼붓는 답장을 보내지도 않았다. 대신 침착하게 전체 메시지와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직후 내가 고용한 사립 탐정김 씨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거기에는 그가 방금 찾아낸 유나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 때문에 한국에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재원에게 매달려 캐나다로 가는 것은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를 맹렬히 추적하는 채권자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씁쓸하게 비웃으며 휴대폰 키보드를 눌러 내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새로운 상태 메시지를 게시했다. 나는 울부짖지도 사정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그저 비 온 뒤의 서울 하늘 사진과 짧은 문구를 올렸다. 비 온 뒤의 하늘이 가장 푸르다. 싱글 라이프를 환영합니다. 나를 떠나 내가 버린 것을 주워가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빌어요. 나는 친한 친구들 몇 명을 태그했고 그들은 우리의 관계망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불과 10분 만에 게시물은 수백 개의 반응을 얻었다. 질문과 놀라움의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소문이 바람보다 빠르게 퍼질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나의 의미심장한 침묵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의기양양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심리적 처벌이 될 것이다. 유나는 명분을 원했다. 나는 그녀에게 명분을 주었다. 하지만 그 명분은 주어간 사람 제3자라는 것이었고 그녀가 평생 씻어낼 수 없는 이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소파 한쪽에 던져두고 몸을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희귀한 평온함을 느꼈다. 내연녀와의 싸움은 손톱이나 거친 말다툼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함과 적절한 순간의 약간의 잔인함이면 충분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모든 예금을 인출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재원이 캐나다로 간 지 불과 이틀 만에 시댁 식구들이 반란을 일으킨 며느리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다. 문벨 소리가 계속 울리고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려 깊지 못한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시부모님과 재원 쪽 고모, 고모부 몇 분과 마주섰다. 평생 절에 다니며 연불만 외우던 시어머니는 이제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서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며 맹렬하게 퍼부었다. 이 악독한 계집아, 너 우리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어? 걔가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러 갔는데 집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애의 살 길을 막으려고 해? 당장 그 돈 돌려줘. 안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끌고 가게 할 거야. 옆에 서 있던 시아버지는 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경멸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도 너에게 너무 실망했다, 지혜야. 이 집이 너한테 뭘 그렇게 못되게 했기에 네가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문 닫고 조용히 이야기해야지. 왜 이런 일을 벌여서 온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해? 시댁 식구들은 떼지어 동조했다. 가혹한 말들이 내 얼굴에 돌을 던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내가 탐욕스럽다, 부도덕하다, 남편을 지킬 줄 모르는 여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버텨서서 신발장에 등을 기대고 억울함에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손을 꽉 쥐었다. 나는 한때
이들을 내 혈육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플 때마다 헌신적으로 간호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이기적이고 맹목적으로 자신의 자식을 옹호하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들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철을 서랍에서 꺼냈다. 나는 소리치지도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진과 서류들을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부모님 쪽으로 살짝 밀어보냈다. 어머님, 아버님, 고모, 고모부님들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옹호하는 착하고 능력 있고 효심 깊은 아들이에요. 시어머니는 사진 뭉치를 집어들었고 아들이 다른 여자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 그들이 함께 고급 빌라를 보러 다니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된 뉴욕 부동산 소유 증명서를 보았을 때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유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 부인할 수 없었다. 거실의 공기는 갑자기 침묵에 잠겼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고 분노에 차 있던 얼굴들은 이제 핏기가 가시고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진 뭉치를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입은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렸다. 눈앞에 펼쳐진 적나라한 진실은 그들이 방금 나를 훈계하는 데 사용했던 도덕성을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만들었다. 나는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저는 제 돈을 지키기 위해 돈을 인출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힘들게 벌어온 재산이요. 그이는 제 돈을 가지고 여자를 먹여 살리고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려 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르셨나요? 아니면 알고도 그 일을 비호하고 저를 온 가족이 올라타는 바보처럼 취급한 건가요? 아무도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고 패배자처럼 조용히 일어서서 돌아갔다. 나는 문을 쾅 닫고 차가운 나무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넓은 방에는 이제 나 혼자였고 광활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지만 누가 쥐어짜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리려 했던 가족이라는 의미는 결국 내부의 부패를 숨기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오늘 나는 내 손으로 그 껍데기를 부쉔다. 고통스러웠지만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시댁과의 폭풍 같은 싸움 후 나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무실 분위기는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나는 휴식이 필요했고 피 흘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공간이 필요했다. 손에 쥔 자본으로 나는 대학 시절부터 품어왔지만 가족을 부양하느라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꿈을 실현하기로 했다. 바로 찻집과 도예 공방을 여는 것이었다. 나는 북촌 근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2층 집을 임대했다. 오래된 집은 이끼 낀 벽돌과 낡은 기와 지붕이 있었고 대문 앞에 등나무꽃이 저녁 햇살 아래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가게 수리에 착수했고 벽돌 하나하나, 탁자와 의자 하나하나를 직접 골랐다. 회반죽 냄새, 새 페인트 냄새가 낡은 집의 곰팡이 냄새와 섞여 재생의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냈다. 그 시절 나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했다. 생명 없는 흙덩이를 영혼이 담긴 형태로 빚는 작업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손이 흙으로 더러워지고 등에는 땀이 흥건할 때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남편에게 헌신하는 아내도 아니었고 순종적인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5년간 길렀던 긴 머리를 싹둑 잘랐다. 재원이 좋아한다고 했던 그 머리였다. 거울 속에 짧고 개성 있는 머리를 한 나를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안도감 섞인 미소였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내 친구가 소개해준 35세 정도의 건축가 겸 건설업자
도연도윤을 만났다. 첫 만남에서 도연은 화려한 외모나 달콤한 말로 강한 인상을 주지 않았다. 그는 색이 바랜 티셔츠를 입고 바지에는 페인트 얼룩이 묻어 있었으며 깊은 눈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도현은 말이 없었다. 그는 가게 공간에 대한 나의 다소 몽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조용히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구조나 조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을 돌보는 것처럼 매우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했다. 어떤 뜨거운 정오에는 그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전선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내가 도자기 선반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도연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연꽃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 좀 드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그 소박한 관심은 나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내가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을 들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익숙해져서 나 자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나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끝의 쓴맛은 점차 달콤한 뒷맛으로 바뀌었고 연꽃 향이 입안에 퍼져 나의 황량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이 가게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예요? 도연이 문득 물었고 그의 눈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나무 꽃을 바라보았다. 안녕 안닝이에요. 나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앞으로 제 삶이 안녕 두 글자만으로 충분하기를 바라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과 이해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마치 그가 나의 평온한 외모 뒤에 숨겨진 마음속 폭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구애의 말도 성급함도 없었다. 오직 존중과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만이 있었다. 안녕 안닝, 찻집 겸 도의 공방이 점차 형태를 갖추어 갔고 내 삶에서 도연의 존재도 더욱 익숙해졌다. 그는 단순한 시공업자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없이 나타나 나약한 여자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림자 같은 친구였다. 어느 날 점심, 내가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공사 현장에 갔을 때 도연이 마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치 않은 다정함으로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나는 가까이 다가갔고 그가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어린 딸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크고 검은 눈을 가진 아이는 제잘거리며 학교 이야기를 아빠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나를 보자 도연은 딸에게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입가에 있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고질적인 우울함이 드리워졌다. 그 후 몇 번의 짧은 대화를 통해 나는 그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도연의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 대디가 되었다. 그는 아빠이자 엄마였고 딸에게 풍족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고된 건설 일을 감당해야 했다. 도연의 이야기는 내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나는 겉모습은 강인하고 풍채가 좋은 이 남자를 바라보며 감동을 느꼈다. 그 역시 상실을 겪었고 영원한 이별의 고통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거나 한탄하지 않았다. 책임감과 사랑으로 강인하게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지는 가게에 들를 때마다 눈을 찡긋하며 나와 도연을 엮어주려 애썼다. 그녀는 말했다. 야, 도연 씨 봐봐. 착하고 성실한데 게다가 너랑 같은 처지에 혼자잖아. 너희 둘이 재혼하면 딱이지. 좋은 남자들은 이제 거의 멸종 위기라고. 너 빨리 안 잡으면 놓친다. 나는 수진의 놀림에 그저 웃으며 넘겼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남자라는 두 글자는 여전히 악몽이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다. 재혼의 배신은 내 신뢰에 너무나 큰 구멍을 남겼다. 나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고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다. 난 이제 돈이랑 자유만 있으면 돼. 수진아. 나는 반쯤 농담, 반쯤 진심으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남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위험한 존재야. 나는 밤마다 뒤에서 바람 피울까봐 노심초사하며 둘이 있는 것보다 혼자서라도 평온한 게 더 나아. 겉으로는 강하게 말했지만 도연이 나를 위해 고장난 전구를 고쳐주거나 바닥에 묻은 페인트 자국을 꼼꼼하게 닦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의 방어벽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보호와 나약해질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다만 옛 상처가 너무 깊었고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재원이 떠난 지 3주 후 법정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더 이상 전화로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서류와 잉크로 맞서는 것이었다. 나는 칙칙한 겨울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심각했고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예고했다. 수진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 근처 카페에서 나를 만나자고 했다. 그녀의 긴장된 표정을 보자마자 나는 나의 상대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은 두꺼운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했어, 지혜야.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재원 측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소송 대리를 맡겼어. 더 나쁜 것은 그들이 오히려 너를 불법적인 재산 점유 혐의로 맞고소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뺨을 맞은 듯한 느낌에 움츠러들었다. 나는 재원의 비난이나 협박은 예상했지만 그가 역으로 고소할 정도로 뻔뻔할 줄은 몰랐다. 수지는 서류철을 열고 깨알 같은 법률 문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16억 원이 들어있는 공동 계좌의 돈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그가 맡긴 회사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들은 이 돈의 출처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물론 모두 날짜를 소급하여 가짜로 서명된 1년의 투자 위탁 계약서를 제출했어. 나는 소장을 집어들고 눈앞을 기어다니는 독사 같은 글자들을 한 줄 한 줄 읽었다. 재원은 돈을 되찾으려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나를 감옥으로 보내 자신의 분노를 달래려 했다. 그의 잔인함과 간교함은 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고 수진에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에게는 돈의 출처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있고 지난 5년간의 내 급여 명세서도 있는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충분할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법률 전사의 결의로 빛났다. 충분해. 하지만 힘든 싸움이 될 거야, 지혜야. 우리는 저 서류들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 서명 감정, 인장 감정을 요청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캐나다에서 집을 사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필요해.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의 간교한 본성을 명확히 보고 그의 부당한 요구를 기각할 거야. 첫 번째 조정 기일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열렸고 물론 재원은 불참했다. 그의 대리인은 겉모습은 점잖지만 말은 날카롭고 공격적인 중년 변호사였다. 그는 내가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계속 파고들었고 재원의 외도와 사적인 주택 구매에 대한 증거는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하지만 수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은행 거래 내역부터 재원이 집 구매를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하나하나 반박 증거를 단호하게 제시했다. 조정실의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나를 짓밟으려 온 힘을 다하는 전 남편의 대리인을 바라보며 쓰라림과 역겨움을 느꼈다. 재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어려워진 자신의 삶을 구하기 위해 내가 그 돈을 토해내도록 만들고 싶어 했다. 어려움은 법원에서만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안녕 찻집 겸도의 공방에 개업식을 하는 날
진짜 폭풍이 닥쳤다. 그날은 화창한 날이었고 나는 옅은 크림색 리넨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과 첫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공간은 연꽃차의 향기와 잔잔한 명상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듯 보였다. 그런데 개업식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험악하게 생긴 픽업 트럭 한 대가 갑자기 가게 앞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귀청을 찢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에 모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차에서 온몸에 문신을 한 험상맺은 남자 넷이 내렸다. 그들은 오만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곧바로 가게 안으로 쳐들어왔다. 손님들은 놀라 양옆으로 비켜섰고 즐거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포가 감돌았다. 몸집이 크고 개목줄처럼 굵은 금목걸이를 찬 우두머리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진지해야. 재원이 마누라 나와. 내가 할 말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그들과 맞섰다. 제가 지혜예요. 당신들은 누구시죠? 무슨 일로 제 가게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죠? 우두머리는 비웃으며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찻상 위에 던지고 턱짓으로 말했다. 나는 네 남편의 사채업자다. 재원이가 캐나다 가기 전에 사업 자금으로 나한테 급전 5천만 원을 빌렸어. 네가 보증을 섰다고 하더군. 이제 그 자식이 연락 두절되고 도망갔으니 내가 너를 찾아와 받아야지. 그럼 누구한테 받겠어?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보았다. 그것은 재원의 서명과 검은 금융회사의 빨간 도장이 찍힌 손으로 쓴 차용증이었다. 대출 금액은 살인적인 이자와 함께 5천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보증인 부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내 서명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신들이 착각했어요. 나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빚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명해 준 적도 없어요. 보세요. 보증인 서명란이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죠. 당신들은 재원을 찾아가세요. 저는 이미 이혼했고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혼 같은 소리 안에 그 남자는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쳐 정교한 도자기 찻잔 세트가 산산조각 났다. 너 여기서 법인이 뭐니 하는 소리 하지 마. 결혼 생활 중에 빚은 공동부채야. 남편이 빌렸으면 아내가 갚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오늘 네가 돈 토해내지 않으면 여기서 장사할 생각 아예 하지 마. 야, 부서. 그의 명령에 따라 부하들은 테이블과 의자, 화분을 부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첫날부터 나의 정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눈물이 목을 메었다. 나는 돈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내가 힘들게 되찾은 평화가 재원의 과거의 망령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까봐 두려웠다. 그 혼란 속에서 내가 폭력배들이 날뛰는 것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건장한 체격의 그림자 한 명이 갑자기 뛰어들어 우두머리 앞에 가로막았다. 도연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지 않고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 말끔한 흰 셔츠를 입고 왔었다. 하지만 지금 그 셔츠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도연은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서 우두머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멈춰요. 당신들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불법 가택 침입과 공공재산 훼손이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우두머리는 도연의 기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으며 도발적으로 말했다. 너 누구야? 미녀를 구하는 영웅이라도 되려고? 나는 조폭의 방식으로 빚을 받는 거고 어떤 법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조폭도 조폭의 법이 있겠지만 여긴 법이 있는 땅입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장에게 전화하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방금 박 서장님께 전화했어요. 5분 안에 경찰이 도착할 겁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해결하고 싶으세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경찰서장의 이름이 나오자 우두머리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그는 건설업을 하는 도연이 지역 경찰과 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고 부하들에게 멈추라고 신호했다. 좋아, 너 대단하다. 오늘은 네 체면을 봐준다. 하지만 너, 잘 들어. 나는 너와 아직 안 끝났어. 내 남편이 나한테 빚진 이상, 너도 이 피해 빚에서 평생 도망칠 수 없을 거야.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협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부하들을 이끌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난장판만 남았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들 사이에 주저앉았다. 도연은 서둘러 나를 부축했고 그의 눈빛은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온전한 의자에 앉도록 조심스럽게 이끌었고 응급 처치함을 가져와 도자기 파편이 튀어 생긴 내 팔에 피 묻은 긁힌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수진의 신속한 법률 지원과 보안 카메라 증거 덕분에 우리는 이 빚이 재원이 개인적인 목적 해외 재산 도피, 도박, 돈 세탁의 징후로 빌린 것이며 나는 전혀 알지 못했고 보증 서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기록했고 그 폭력배 그룹이 다시 소란을 피울 경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해가 완전히 저문 후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나는 옆에서 걷는 도연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옆을 지키며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단단했던 방어벽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나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채업자 사건 후 일주일 만에 내 삶은 점차 궤도를 되찾았다. 비록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는 사립탐정 김 씨로부터 한 통의 속달 우편을 받았다. 그는 재원과 윤아의 캐나다 상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와 함께 멀리서 찍은 도철 사진 뭉치를 보냈다. 나는 익숙한 가게 구석에 앉아 봉투를 열어보았다. 사진들은 젊은 연인의 꿈결 같았던 삶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토론토의 비싼 생활비와 윤아의 낭비벽 때문에 재원이 가져간 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사진 속 윤아는 처음 왔을 때처럼 고급스럽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허름하게 옷을 입었고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역력했다. 한 사진은 두 사람이 슈퍼마켓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을 포착했다. 윤아는 재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고 재원은 고개를 숙인 채 명백한 무력감을 드러냈다. 김 씨는 사진 아래에 주석을 달았다. 윤아가 지혜 씨에게 돈을 되찾지 못한 것 때문에 재원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요구했지만 재원이 응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거의 주먹 다짐까지 갈 뻔했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고 그저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남의 행복을 짓밟고 주장했던 그들의 사랑이 고작 이 정도였단 말인가? 돈이 더 이상 사랑을 키울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용과 계산이라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보고서를 계속 읽다가 나는 김 씨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에 깜짝 놀랐다. 재원이 돈줄이 끊기고 윤아의 압박에 시달리자 위험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재빨리 돈을 벌어 인생을 바꾸려는 희망으로 그곳에 한국인 그룹이 주도하는 가상자금 모집 조직에 참여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덫입니다. 김 씨는 편지에 썼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전문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재원이 남은 돈마저 거기에 투자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의 도박꾼 심리 상태로는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바람에 노란 잎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재원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몰락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여기에 앉아 인과응보의 법칙이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가 바람을 뿌렸으니 폭풍을 거두어야 했다. 그가 스스로 만든 그 폭풍은 그가 붙잡으려 애쓰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것이다. 늦은 오후,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던 날, 나는 방금 들어온 초벌 도자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리며 페이스북 메신저 알림을 알렸다. 나는 화면을 흘끗 보았고 나타난 이름에 잠시 멈칫했다. 유나였다. 그것은 그녀가 캐나다로 막 갔을 때 보냈던 도발적이고 오만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메시지를 열었고 눈앞에는 글자 오류가 가득한 급하게 쓴 문장들이 나타났다. 쓰는 사람이 극도로 패닉 상태임을 증명했다. 지혜 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재원 오빠한테 속았어요. 언니, 오빠는 자기 자랑했던 것처럼 부자도 아니고 유능하지도 않아요. 여기 와서 동전 한 푼까지 아끼고 저보고 식당에서 알바로 설거지해서 생활비 벌어오라고 해요. 자기는 맨날 가짜 코인 거래소 같은 데에만 머리 쳐박고 있어요. 나는 대충 훑어보았고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살짝 번졌다. 그들의 두 개의 황금 심장을 가진 초가집은 벌써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답장할 틈도 없이 다음 메시지가 쇄도했다. 유나의 멍이 든 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어제 오빠가 저를 때렸어요, 언니. 돈 잃고 와서 저한테 화풀이를 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오빠가 제 서류랑 돈을 다 쥐고 있어요. 언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서 비행기표 살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약속할게요. 한국 돌아가면 언니한테 소처럼 일해서 빚 갚을게요. 제가 법정에서 오빠가 외도하고 재산 빼돌린 거 증언해서 언니가 소송 이기게 해드릴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언니. 여기까지 읽고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웃음소리가 고요한 도의 공방 공간에 쓰라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 자비로운 성모 말이야. 아니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을 구하러 나설 만큼 멍청한 사람? 그녀는 도망칠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연인을 기꺼이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간사하고 실용적인 본성은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답장했다.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유나 씨, 지금 농담하는 건가요? 이 대가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스스로 갚아야 해요. 남의 남편을 훔쳤으니 이제 그 남편에게 맞는다는 것은 세상의 공평한 이치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조용히 있어야지 제가 재활용하거나 다시 집에 주워 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나는 유나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에 비오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맞았다는 사실의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고 그녀의 비참한 상황에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단지 유나 역시 탐욕과 어리석음의 희생자, 즉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덧없는 환상을 쫓아 자신의 젊음과 명예를 맞바꿨다. 그리고 이제 잔혹한 현실이 그녀에게 뼈저린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 수개월에 걸친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무산된 조정기일, 변호사들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마침내 법원의 판결일이 다가왔다. 그날 서울은 길었던 겨울의 암울함을 벗어나 갑자기 해가 떴다. 법원 앞들의 고목들 사이로 비치는 옅은 햇살은 더 밝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곁에는 지난 힘든 여정 동안 나와 함께해준 친구이자 변호사인 수진이 있었다. 반대편 피고석에는
처음과는 달리 자신감과 오만함이 사라진 표정의 변호사만이 앉아 있었다. 재원의 외도, 해외 주택 구매를 위한 재산 도피, 그리고 공동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만든 가짜 빚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수진에 의해 단호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 엄격한 표정을 가졌지만 눈빛은 이해심이 가득한 중년 여성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법정은 숨 막힐 듯 고요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한마디 한마디를 숨죽여 들었다. 제출된 증거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원고 진지혜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현재 존재하는 16억 원 상당의 공동 재산에 관하여 재판장은 잠시 멈추고 안경을 고쳐 쓴 후 명확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피고인인 김재원 씨가 일부일처제 혼인 제도를 위반하는데 귀책 사유가 있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빼돌려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7대 3으로 결정한다. 진지혜 씨는 70%를, 김재원 씨는 30%를 갖는다. 나는 수진의 손을 살짝 꽉 쥐었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만 재판장의 다음 말이 나를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재원 씨가 이미 공동 재산의 일부, 즉 총 재산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단독 소유 또는 타인과 공동 소유로 등록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현재 동결된 16억 원 전액을 원고 진지혜 씨가 소유하도록 결정하며 이는 김재원 씨가 빼돌린 재산에 대한 상계로 본다. 또한 김재원 씨는 원고 진지혜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땅 하고 울렸고 5년간의 거짓과 고통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렸다. 나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눈물이 자연스럽게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단지 재산면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공정함과 명예를 되찾는 싸움에서 이긴 것이었다. 법원 문을 나섰을 때 나는 높고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지만 나는 낯설 정도로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폐를 가득 채웠다. 나는 자유다. 오늘부터 나는 재원의 아내가 아니며 그 배신적인 가족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지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재원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전화가 아니라 탐정 김 씨의 짧은 메시지와 대서양 건너편 교민 사회에 대한 국제시사 뉴스 기사를 통해 나에게 전해졌다. 재원이 속임수와 배신으로 힘들게 쌓아올린 캐나다 드림은 이제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산산조각나 무너지고 있었다. 재원이 가담했던 금융사기 및 돈 세탁 조직에 대해 캐나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가 한국에서 가져간 돈은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없었고 게다가 허가받지 않은 가상거래소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되었다. 재원의 은행 계좌는 완전히 동결되었다. 그가 유나와 공동으로 구매한 토론토 외곽의 집 역시 수사를 위해 봉인되었다. 재앙이 한꺼번에 닥쳤고 재원은 손쓸 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쫓아갔던 바로 그 사람의 배신이었다. 어린 내연녀 유나는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금고에 남아있던 약간의 액세서리와 현금마저 챙겨서 재빨리 도주했다. 김 씨는 나에게 재원이 버스 정류장에 초췌하게 앉아있는 사진을 보냈다. 옷은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풍채 좋고 자신감 넘치던 이삭검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돈도 집도 친척도 없는 노숙자일 뿐이었고 게다가 징역형과 추방명령에 직면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무도 놓치지 않는다.
단지 빠르거나 늦게 올 뿐이다. 재원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었다. 그는 나를 속였고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도록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이제 그 자신이 애인에게 속아 문자 그대로 가장 적나라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거리로 내쫓겼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마음속에 연민조차 없었다. 이 징벌은 잔혹했지만 그가 보여준 탐욕과 잔인함에 합당한 대가였다. 나는 찻집으로 돌아와 꽃꽂이 일에 집중했고 연꽃줄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과거는 편히 잠들게 하고 비열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업보를 감당하게 하라. 늦은 저녁 내가 마감 준비를 위해 발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가게 전화로 오는 전화는 거의 없었고 보통 잘못 걸려왔거나 광고 전화였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고 빨리 대답하고 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는 내 심장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지혜야, 지혜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재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며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굳어선 채 수화기를 꽉 잡고 한때 내 남편이었던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혜야, 나 속았어. 유나가 날 버리고 갔어. 돈 다 가지고 튀었어. 나 지금 경찰한테 쫓기고 있어. 갈 데가 없어. 제발 부탁이야. 변호사 선임하고 보석금 낼 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맹세컨대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내가 그 여자한테 홀려서 그랬던 거야. 이번 한 번만 나를 구해줘. 나 한국으로 돌아갈게. 너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비참한 애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내 귀에는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그는 내가 옛날의 멍청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걸까? 몇 마디 달콤한 말과 맹세만으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내 목소리는 천년의 얼음처럼 평온하고 차가웠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김재원이라는 남편은 2년 전 인천공항에서 죽었어요. 지금 저랑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저 낯선 사람, 법을 피해 도망 다니는 범죄자일 뿐이에요. 지혜야,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마. 그래도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재원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잔인하다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날 저의 잔인함은 바로 당신이 가르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재원 씨. 당신이 자초한 일은 당신이 감당하세요. 저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제 심장을 난도질한 사람을 구제할 돈도 없고 자비심도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잘라냈다. 방은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쳤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떨리는 손을 전화기 위에 올려놓았다. 문득 뒤에서 연꽃의 향기가 풍겨왔다. 나는 돌아보았다. 도현이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깊은 눈빛은 이해심과 포용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판단하거나 캐묻지 않고 침묵을 선택했다. 도연은 따뜻한 연꽃차 한 잔을 내 앞에 부드럽게 놓았고 피어오르는 김이 내 눈가의 물기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했다. 차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여요. 날이 추워졌으니 찬바람이 몸에 스미지 않도록 해요. 그 소박한 관심은 가장 나약한 순간에 내 안의 얼음 덩어리를 녹였다. 나는 찻잔을 들었고 손바닥에서부터 심장까지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나는 더 이상 강한 척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 전화를 끄는 순간 과거는 진정으로 끝났다. 그리고 따뜻한 이 차와 같은 평온하고 따뜻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원의 절망적인 전화 통화 후 이틀 뒤 나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시아버지로부터였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내가 효심 깊은 며느리였던 시절. 시골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걱정했던 나날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의 가부장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머뭇거렸으며 간절함이 가득했다. 지혜야, 나다. 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도립병원 응급실에 계시다. 계속 네 이름만 헛소리처럼 부르신다. 아버지가 우리 집이 너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서 어머니를 뵙고 갈 수 없겠니? 나는 휴대폰을 잡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재원에 대한 증오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시골에 계신 두 노인에게는 비록 아들을 감쌌을지라도 증오보다는 연민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들 역시 자식을 맹목적으로 감싼 어리석음의 피해자였고 이제 노년의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나는 그날 밤 바로 시골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알코올 냄새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는 차가운 기운이 가득했다. 나는 중환자실을 찾아갔고 시아버지가 돌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습은 내가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당황하며 일어섰고 충혈된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고개만 숙여 나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시어머니는 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온갖 기계와 줄들이 얽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뇌졸중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눈빛에 희미한 인식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삿바늘이 꽂힌 손을 움직이려 애썼고 입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다. 나는 주름지고 마른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때 나를 손가락질하며 꾸짖고 나를 때리려고 휘둘렀던 그 손은 이제 너무나 연약하고 차가웠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베개를 적셨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고 내가 귀를 가까이 대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쓰라린 감정이 내 가슴에 밀려왔다. 이 사과가 만약 더 일찍 왔다면, 만약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더 바르게 가르쳤다면, 오늘날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쥐고 속삭였다. 어머님, 쉬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난 일은 다 지났어요.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나는 용서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해방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원했다. 떠나기 전 나는 수납 창고에 들러 모든 병원비를 지불하고 시부모님이 당분간 약값을 충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남겨두었다. 시아버지는 지불 영수증 뭉치를 들고 손을 떨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낯설 정도로 평온한 마음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이 가족과의 도리를 다하는 마지막이었다. 끊어진 인연에 대한 완전하고 인간적인 마침표였다. 재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 교민 관련 국제시사 뉴스와 인터넷 뉴스 기사에 금융사기 사건이 큰 규모와 심각성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여론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캐나다 경찰에게 압송되는 용의자들의 모습이 널리 보도되었고 얼굴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재원의 익숙한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기사는 재판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재원은 가상거래소를 통한 돈 세탁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적극적인 공범 역할과 큰 규모의 불법 거래 금액 때문에 그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마친 후 그는 영구적으로 캐나다에서 추방되고 재입국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의 글자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마치 5년간 함께 살았던 남자가 아니라
낯선 사람의 인생에 대해 읽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더 이상 통쾌함도 원한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과 한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남았다. 재원은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 좋은 직장, 화목한 가정, 헌신적인 아내. 하지만 끝없는 탐욕과 덧없는 꿈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부숴버렸고 이제 타지에서 감옥의 쇠창살 뒤에서 젊은 시절을 대가로 치르고 있었다. 내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했다. 옛 친구들, 내가 이혼했을 때 나를 비웃었던 먼 친척들, 나를 버림받은 여자라고 비아냥거렸던 그들이 이제 쉴 새 없이 문자하고 전화를 걸었다. 어떤 이는 내가 일찍 빚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했고 어떤 이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적절한 시기에 물러났다고 칭찬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재산을 되찾은 비결이 무엇인지 뻔뻔하게 물어보기도 했다. 지혜야, 네가 일찍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야. 아니었으면 지금쯤 죄인의 아내라는 오명을 썼을 거야. 역시 하늘은 눈이 있어. 악인은 벌을 받는 법이지. 너 이제 편안하고 좋겠다. 싱글로 행복하고 게다가 돈도 많잖아. 나는 그 메시지들을 대충 훑어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는 기꺼이 당신을 밟고 진흙 속에 더 깊이 처박지만 당신이 일어나 빛날 때는 가장 친한 친구인 척하며 당신을 환호한다. 나는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껐다. 나는 연꽃차를 우려 발코니에 앉아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나무 그림자를 비추며 명암을 만들어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쓴맛 뒤에 오는 달콤함을 느꼈다. 재원에 대한 이야기, 깨진 결혼, 그리고 모든 소란스러운 세상의 이야기, 모든 것이 여기서 진정으로 끝났다. 법의 판결은 선고되었고 양심의 판결 또한 집행되었다. 늦가을 서울에는 예고 없이 길고 우울한 소나기가 내리곤 했다. 오늘 오후 안녕하니 찻집 겸 도예공방은 손님이 뜸했고 이끼 낀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잔잔하고 우울한 배경음악을 만들었다. 내가 도자기 선반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도연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흰 연꽃 다발이 들려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다. 도연은 흠뻑 젖은 우비를 벗어 걸어놓고 내게 다가와 찻상 위에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맑은 연꽃 향이 젖은 비냄새와 섞여 낯설도록 고요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깊은 눈빛은 평소의 침묵과는 달리 굳건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지혜씨, 도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내가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 감정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굳어섰고 손에 든 행주가 살짝 떨렸다. 나는 이날이 올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비오는 오후에 올 줄은 몰랐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도연 씨,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져 그의 몸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에게 그들처럼 호화로운 삶을 약속할 만큼 부자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딸을 키우는 싱글 대디인 건설업자일 뿐이죠.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면 나는 다시는 당신이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도록 만들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풍채 좋은 그 남자의 눈에는 계산도 욕망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가슴 아플 정도로 순수한 진심만이 보였다. 그는 겉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속은 따뜻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기댈 사람에게 기꺼이 그늘을 내어주는 고목 같았다. 저는 두려워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제가 또다시 사람을 잘못 믿을까봐 두려워요. 언젠가는 이 진심마저도 이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도연은 미소 지었고 그 인자한 미소는
고된 얼굴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도자기 흙으로 더러워진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해요. 나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두려웠으니까요. 내가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까봐, 내 딸이 힘들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는 당신을 돌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평생 기다릴 수 있어요. 지혜 씨,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화려한 말이나 촛불, 장미꽃이 없는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내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어 가장 차가웠던 구석구석을 데워주는 것 같았다. 그 비 오는 오후 이후 나와 도연의 관계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 조용했지만 호흡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신중하게 그와 내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삶에 들어설 기회를 허락했다. 나는 도연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눈이 아니라 이미 파경을 겪은 여성의 냉철한 시각으로. 도연은 말로 증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SNS 계정, 심지어 집 금고 비밀번호까지 모두 공개했다. 그는 나에게 당신에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투명성은 신뢰의 기반이고 나는 당신이 내 옆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바라요. 라고 말했다. 나는 자주 그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의 딸 봉봉과 놀아주었다. 그가 인내심 있게 딸의 머리를 따아주는 모습, 식사 중에 꼼꼼하게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책임감과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남자는 분명 자신의 여자에게도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 안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약속보다 일찍 도연의 집에 도착해 봉이를 데리고 책을 사러 가려 했다. 문이 살짝 닫혀 있어서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다 도연이 거실에서 나지막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멈춰서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도연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제사상 앞에 서 있었다. 그가 향을 피우자 향연기가 인자한 미소를 짓는 젊은 여성의 영정 사진을 감쌌다. 도연은 합장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오늘 내가 봉이를 지혜 씨랑 책 사러 데려갈 거야. 봉이가 지혜 씨를 많이 따르고 하루 종일 그 여자 이야기를 해. 나도 지혜 씨를 많이 사랑해. 그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상해주고 싶어. 당신은 그곳에서 신령님께 빌어. 우리 부녀와 그녀 모두에게 축복을 빌어줘.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그녀를 정말 잘 보살펴 줄게. 나는 문 밖에서 꼼짝 않고 서서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존중했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존중했다. 이토록 정이 많고 의리가 깊은 남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남자에게 내가 살아있는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진심을 의심할 이유가 있을까? 그 순간 나는 내가 맞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연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는 아닐지 몰라도 내 영혼의 틈을 메워줄 가장 완벽한 조각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문을 밀고 들어섰다. 내 마음은 신뢰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와 도연의 관계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커져갔다. 조용했지만 지하수처럼 끈기 있게. 하지만 인생은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도연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보다 늦게 찻집에 왔고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깊게 파여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려고 애썼지만 예민한 여성의 직감은 그가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당장 캐묻지 않고
조용히 관찰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주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자금, 진처, 결제와 관련된 격렬한 단어들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앉아서 볼 수 없었기에 나는 수진에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여 사정을 물어보았다. 수진은 은행업계에 종사했고 우리 둘과 모두 친했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을 터였다. 수진은 한숨을 쉬고 블랙커피를 살짝 휘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도연 씨가 부탁해서 너한테 숨기려고 했는데 상황이 심각해, 지혜야. 그는 자존심이 세서 네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았어. 그가 수주한 리조트 프로젝트가 발주처의 자금 압박으로 몇 차례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어. 인부들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고 자재비는 오르고 있어. 그는 지금 이 돈을 메우기 위해 사방으로 돈을 구하고 있고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어. 수진의 말을 듣자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도연이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내가 돈 때문에 그를 만난다고 생각할까봐 혹은 나를 불쌍히 여길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풋풋하게 연애하는 어린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도연을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오늘 오후에 내가 수진에게 급히 초안을 부탁한 투자 협력 계약서였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항들이 담겨 있었다. 저 프로젝트 일 알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동정심으로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투자 계약이에요. 저는 여유 자금이 있고 당신의 능력과 신뢰를 믿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주주로서 투자하고 싶어요. 수익은 비율대로 나누고 위험은 함께 감수해요. 도연은 서류철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를 보았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거절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올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연 씨, 사랑한다는 건 함께 짐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당신과 함께 이 폭풍을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둘 다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의 진심과 현명한 행동은 그의 자존심을 꺾었다. 도연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의 떨리는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전장에서 서로를 믿는 동반자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재원이 타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흘렀다. 나와 도연의 삶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안녕, 안닝. 찻집 겸 도예 공방은 점점 더 많은 손님으로 붐볐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재원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늦은 오후 바람이 많이 불던 날 한 남자가 찻집 문 앞에 나타났다.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에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풍파에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낡고 헐렁한 옷은 그의 깡마른 몸에 걸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탐욕스러우면서도 비굴한 그 눈빛은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재원이었다. 그는 정책에 따라 예상보다 일찍 자유의 몸이 되었거나 추방되었고 빈털터리로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숨기지 못하는 탐욕과 질투의 눈빛으로 나의 가게를 바라보았다. 지혜야, 잘 지냈어? 나 돌아왔어. 재원이 목을 긁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카운터에서 나와 그와 마주섰다. 허리는 곧게 펴고 머리는 높이 들었다. 예전의 두려움이나 고통은 없었다. 나는 그를 길을 잃은 낯선 손님처럼 바라보았다. 도연은 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물호스를 내려놓고 재빨리 내 옆에 서서 나를 가로막았다. 그의 든든한 어깨는 단단한 보호벽을 만들었다. 여기 왜 왔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 너무 배고파, 지혜야. 나 방금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늙고 병드셔서 날 돌볼 수 없어.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아니면 가게 경비원이라도 시켜줘. 우리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재원은 애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듯 했다. 나는 눈앞에 비참한 남자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연민조차 잃지 않았다. 이 사람이 한때 나를 촌스럽다고 비웃고, 타국에서 인생을 바꾸겠다는 헛된 꿈을 꾸었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재원 씨, 나는 느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아무런 정칭도 남아있지 않아요. 당신이 배고프다면 나가서 육체 노동이라도 하세요. 당신 두 팔은 멀쩡하잖아요. 제 가게는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은 받지 않아요. 당장 가세요. 제가 동네 경찰 부르게 하지 말고요. 재원은 굳어섰다. 그는 도연을 바라보았고 도연의 날카로운 눈빛과 꽉 쥔 주먹을 보며 자신이 소란을 피울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입속으로 몇 마디 욕설을 중얼거린 후 초라하게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비틀거리는 외로운 뒷모습은 노란 가로등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고 마치 어깨 위에 먼지 한 톨을 털어낸 듯한 기분이었다. 그 먼지 한 톨은 한때 내 눈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짧고 비참했던 만남 며칠 후 나는 우편으로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봉투는 낡았고 글씨체는 엉성했지만 익숙했다. 열어보지 않아도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시골로 완전히 사라져 수치심을 피하거나 아니면 생계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재원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열어 읽기로 결정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일 후에 그가 자신을 변명할 다른 말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었다. 지혜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떠났을 거야. 나는 이 도시에 머물면서 네가 다른 사람과 행복한 모습을 볼 면목이 없어. 나는 이 편지를 돈을 구걸하거나 용서를 빌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나는 그저 하나의 진실을 고백하고 싶었어. 예전에 내가 너와 결혼했을 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 나는 네가 착하고 부지런하며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금도 받았다는 것을 보고 네가 내가 의지하고 내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안분지족하고 다루기 쉬운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처음부터 너를 발판으로 삼으려고 계산했었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을 잃고 길가의 조약돌을 쫓아갔던 거야.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어. 후회하지만 너무 늦었지. 행복하게 살아. 나를 끔찍한 악몽처럼 잊어줘.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한 번이라도 자신의 본성에 솔직해졌다. 그 잔인한 고백은 내가 과거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떨쳐버리게 도와주었다. 알고 보니 나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고 이 파경은 필연적이었으며 나에게는 행운의 해방이었다. 나는 라이터를 집어들고 테이블 위 재떨이에서 그 편지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치솟아 글자 하나하나를 삼키고 그 늦은 참외는 재로 변했다. 나는 바람에 날리는 재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잘 가, 재원 씨. 이 생에서는 우리 서로 빚진 것 없는 걸로 하자. 나는 집 안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도연이 봉이에게 숙제를 가르치고 있었다. 두 부녀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었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할 행복이었다. 그해 여름, 도연은 나와 봉이를 제주도로 여행 가자고 제안했다. 온갖 풍파와 힘든 일을 겪은 후 우리 모두에게는 에너지를 재충전할 휴식 시간이 필요했다.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고 황금빛 햇살은 하얀 모래사장 위에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봉이가 파도와 함께 뛰어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낯설 정도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해질녘이 되어 황혼이 바다와 하늘 전체를 보라색으로 물들였다. 도현은 나에게 해변을 따라 산책하자고 했고 우리는 시원한 바닷물이 발을 핥도록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조용히 나란히 걸었고 오직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잔잔하게 들려왔다. 문득 도연이 멈춰섰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황혼의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지혜 씨,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오늘 바다가 예쁘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도연 씨. 나는 미소 지으며 바다의 짠 내음을 들이마셨다. 도연은 용기를 내듯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래 위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빨간색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나는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멀리서 아빠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본 봉이는 신나서 소리치며 달려와 우리 옆에 섰고 큰 눈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았다. 지혜 씨, 나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과거가 있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때로는 무뚝뚝하기도 하죠. 나는 당신에게 폭풍우 없는 삶을 약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원래 무상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을 가로막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손을 꽉 잡고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그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내 딸의 엄마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줄래요? 나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뜨겁게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것은 몇 년 전 공항에서의 이별의 괴로운 눈물이 아니라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도연을 바라보았고 초조하게 나를 바라보는 봉이를 보았다. 그리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도연 씨.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나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일어서서 나를 품에 꼭 안았다. 봉이도 우리 두 사람의 다리를 꼭 끌어안고 맑게 웃었다. 우리 세 사람은 넓은 바다 앞에서 서로를 안았고 단단한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의 품속에서 나는 집에 있는 것처럼 따뜻함을 느꼈다. 나와 도연의 결혼식은 늦가을 햇살이 꿀처럼 거리 전체에 쏟아지던 날 열렸다. 화려한 웨딩카도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의 연회도 없었다. 우리는 사랑이 피어나고 성숙해진 바로 그 장소. 안녕한닝. 찻집 겸 도예 공방의 정원에서 작고 따뜻한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하객은 양가 부모님, 봉이, 그리고 수진, 김 씨와 같은 가장 친한 친구들 몇 명뿐이었다. 나는 심플한 크림색 실크 한복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낮게 묶은 채 흰 연꽃 한 송이를 꽂았으며 도연이 이른 아침 직접 꺾어온 들꽃 부케를 들었다. 도연은 딱딱한 검은색 정장 대신 베이지색 셔츠와 바지를 선택했다. 그는 낯설 정도로 젊고 인자해 보였다. 그러는 검은색 정장 대신고 이런 다라뇨 고rum베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도연에게 건네주었을 때 아버지의 손은 떨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도연의 귀에 가까이 대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을 너에게 건네준다. 약속해다오. 다시는 이 아이가 울게 하지 않겠다고. 도연은 내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빛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지혜 씨는 제 모든 삶입니다. 제 목숨을 다해 그녀를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공간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나는 어머니가 몰래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고
수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으며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봉이가 활짝 웃는 것을 보았다. 봉이는 오늘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작은 천사처럼 예뻤다. 사회자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했을 때 봉이가 갑자기 무대로 달려나와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아이는 큰 눈을 들어 나를 올려다보며 조용한 공간에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 이모. 아니, 이제 엄마 지혜라고 불러야지. 지혜 엄마. 아빠 도연을 사랑하는 만큼 봉이도 사랑해 줄 거예요? 하객들은 즐거움에 터져 나왔고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꼭 안았고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봉이를 가장 사랑해. 아빠 도연보다도 더. 도연은 크게 웃으며 우리 모녀 둘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든든한 품속에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옆에서 나는 절대적인 평온함을 느꼈다. 이것은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사치스러운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문 뒤에서 멈추는 보금자리에 대한 헌신과 결속의 선언이었다. 나는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나간 모든 풍파에 감사했다. 그것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날의 소박한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간직할 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 우리 작은 가족의 기쁨은 내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되면서 2배가 되었다. 2줄의 빨간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쥔 날. 도연은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나를 안고 거실에서 빙빙 돌려 나를 웃기면서도 어지럽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기의 태명을 도예를 상징하는 공방건방이라고 짓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곳을 기념하고 불에 구워져 더욱 단단해지는 소박하지만 끈기 있는 의미를 담아서였다. 임신 기간 동안 나는 찻집에서 힘든 일은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에게 관리를 맡겼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은둔하지는 않았다. 안녕, 안닝. 찻집은 이제 차를 마시는 곳뿐만 아니라 나처럼 파경을 겪은 여성들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 주말 오후에는 나는 종종 도예나 꽃꽂이에 대한 작은 워크숍을 열었다. 이곳에서 인생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장 진심으로 공유되었다. 나는 예전에 나 자신과 똑같은 여성들을 만났다. 나약하고 순종적이며 독이 든 결혼 생활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들. 나는 눈이 퉁퉁 붓고 팔에 멍이 든 젊은 여성, 민지민니를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울면서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민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봐요. 나는 선반 위에 찌그러졌지만 독특한 도자기들을 가리켰다. 흙이 귀한 도자기가 되려면 천도의 불에 구워져야 해요.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것은 그 자리에 누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2손과 지성이 있는데 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나요? 나는 그들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조언하지도 공허한 이론으로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행복은 선택이며 독립은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갑옷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지의 눈에서 서서히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나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창한 자선,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용하여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촛불을 켜주고 싶었다. 그리고 때로는 촛불 하나만으로도 방 전체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우리 아들 공방이는 건강하고 귀엽고 아빠를 똑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다. 나의 삶은 분유, 아이의 울음과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 도연과 딸 봉이의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다 무더운 여름 오후, 내가 슈퍼마켓에서
아이 용품을 사러 간 도연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40도 폭염 아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내 시선은 우연히 낡은 오토바이에 크고 무거운 상자들을 가득 싣고 인도 위로 힘겹게 끌고 올라오는 한 중년 남성에게 멈췄다. 그는 색이 바랜 배달원 옷을 입고 있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고생과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병에 물을 급히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나는 굳어섰다. 시간과 고된 삶이 그의 얼굴을 망가뜨렸지만 나는 그가 재원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한때 프로젝트 이사였고 고급 차를 몰고 비싼 정장을 입었던 그 남자가 이제 불타는 여름 한낮에 가장 힘든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재원은 물을 마신 후 다시 휴대폰으로 주문 내역을 급히 확인했다. 한때 서류에 서명하는 일만 했던 그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했다. 그는 피곤함과 절망감이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는 다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푼돈을 벌기 위해 붐비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았고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도 잃지 않았다. 통쾌함도 경멸도 심지어 안타까움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의 인생에 대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정말 공평하고 또한 잔혹하다. 그는 한때 내가 번 돈을 하찮게 여겼고 타지에서의 덧없는 부를 꿈꿨지만 결국 출발점으로, 아니 출발점보다 더 나쁜 곳으로 돌아왔다. 도연이 차문을 열고 들어와 내 생각을 끊었다. 그는 내가 창밖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는 사람이라도 봤어요? 나는 돌아섰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내 남편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아니요, 여보. 그냥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가요. 공방이가 배고플 시간이에요. 차는 굴러갔고 그 비틀거리는 남자의 모습은 뒤에 남겨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았고 시간의 먼지 아래 영원히 묻혔다. 현재의 나는 오직 앞만 바라보았다. 폭풍이 문 뒤에서 멈추는 집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을. 밤이 깊었고 공간은 고요했으며 정원에는 귀뚜라미 소리만 은은하게 들렸다. 나는 2층 발코니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손에 들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침실에서는 도연이 아들 공방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며 아이를 재우고 있었다. 그의 노랫소리는 나지막했고 비록 음정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바람에 실려오는 치자나무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몇 년 전 인천공항에서 흐느껴 울던 젊은 여자를 떠올리며 나는 그 여자에게 속으로 감사했다. 필요할 때 용감하게 놓아준 것에 감사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번 잔인해지는 것을 감행한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행복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헤쳐나가 빛을 찾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다. 그리고 빛으로 나왔을 때 나는 현재의 따뜻한 햇살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옛날에 순진하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던 여자가 아니다. 지금의 나는 폭풍을 겪고 만족할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며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인이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다. 이 시간에 걸려온 낯선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직감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젊은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혜 언니, 저번에 찻집에서 언니 이야기 들었던 사람이에요.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방금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고백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고 공감으로 가슴이 아팠다.
나는 닫힌 침실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내 남편과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나의 여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평온함은 나만의 향유가 아니라 다른 산산조각 난 영혼들을 공유하고 지탱하는 것이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고 내 목소리는 밤하늘에 평온하고 굳건하게 울려 퍼졌다. 진정해요, 동생. 어리석은 죽음 같은 말은 하지 말아요. 당신에게는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있어요. 심호흡하세요. 내일 아침 찻집에서 나를 만나요. 내가 당신에게 가장 맛있는 차를 타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나를 믿어요. 비 온 뒤의 하늘은 항상 맑아요. 당신이 올려다볼 용기만 있다면요. 나는 전화를 끊었고 마음은 자족감과 의미로 가득 찼다. 인생은 인연의 순환이었고 나는 과거의 나와 같이 마음속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잡이, 언니,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